오늘 강의할 거는 지금 사무실, 제 업무용 중에 사무실 파트를 강의를 드릴 건데요. 사무실이 이제 뭐 업종도 여러 업종이지만 보통 사무실을 구하시는 분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쪽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도 뭐 IT 회사, 뭐 콜센터, 보험사, 언론사, 이제 사무실을 구하고자 하는 업종들이 여러 업종이 있어요. 근데 그 업종에 따라서 이 사무실을 저희가 제안을 할 때 맞춰야 될 포커스가 조금씩 달라요. 어디에 중심을 두고 포커스를 두고 제안해야 할지. 그래서 사실 저희는 계약 성공률이 중요한 거니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제안을 해서 계약을 끌어낼지 그거를 일단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거는 톡에 남겨주시면은 이제 끝나고 다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7시 5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성공적인 사무실 계약 실전 노하우입니다. 일단은 강의 목차는 저희가 고객한테 사무실은 보통 그 워킹으로 오시는 손님보다 콜로 문의가 들어와요. 전화 문의가. 그래서 첫 콜 유입 시에 첫 고객 응대하는 법, 그다음에 이제 고객에게 물건 제안하고 현장 브리핑하고 그래서 이제 계약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 다음에 초보 중개사님들이 주로 사무실 브리핑할 때 실수하시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콜 유입이 되면은 이제 초기 상담은 우리 주로 이제 들어오는 고객층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사무실을 구하는 총무팀장님이시거나 또는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CEO가 직접 이제 어떤 사무실을 구한다라고 이제 콜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좀 사업 전문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에게 알고 묻는 것과 모르고 묻는 것은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띠고 있다. 전문가처럼 고객에게 질문을 하고,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어볼 때는 고객의 업종이 뭔지, 그 다음에 고객의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고객이 어느 정도 면적의 어떤 규모의 사무실을 구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입지의 사무실을 구하시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요즘 흔히 사무실을 구하는 업종이 또 요렇게 IT, 뭐 콜센터, 마케팅에서 요 업종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고객한테 얘기를 하면 될지, 제안을 하면 될지를 말씀드릴게요. 보통 IT 개발 회사가 처음에 콜이 유입이 되면 일단 IT 회사의 직원들은 보통 개발자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다른 회사에 비해서 제실 인원이 좀 많아요. 개발자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늦은 야근이 많고, 그리고 인원이 많다는 건 지금 말씀드렸고, 그리고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많이 해요. 출퇴근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들이 많은 회사는 보통 자차를 통제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을 선호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전철역에서 도보거리가 가장 우리가 제한을 할 때 입지는 지금 출퇴근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쪽으로 먼저 입지를 하나 잡아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개발자들은 소음 문제에 되게 예민해요. 그러면 유흥가 또는 주변에 공사장이 있는지 요즘 뭐 건축물을 짓는 공사장들이 빈번하다 보니까 공사 소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제안을 해주면 좋고 그리고 내부 직원들이 많다는 거는 주변에 식사할 장소가 많은 사무실 밀집 지역을 주로 선호를 합니다. IT 개발 회사들은. 그러면 처음에 콜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은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업종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태의 지금 대중교통이 좋고 그다음에 소음이 적고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은 사무실 밀집 지역 위주로 사무실을 제한을 하게 되면 성공률이 좀 높아지겠지요. 그리고 콜센터 같은 경우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전화를 주로 받는 콜센터와 전화를 하는 콜센터가 있는데 전화를 받는 콜센터는 주로 고객 문의를 받거나 뭐 불만 접수, 서비스 요청 등의 수신 전화를 주로 하는 고객층을 다루는 사무실을 구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찾아오는 고객의 접근성보다는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출퇴근이 용이한 게 더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인바운드 콜센터는 주로 여직원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일단 역세권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사무실을 제안을 드리는 게 좋을 것이고, 여성 직원이 많다라는 거는 화장실에 되게 예민해요. 그러면은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것보다 외부에 화장실이 있으면서 화장실 칸이 적어도 두 칸, 세 칸 이상 있는 사무실을 제안을 드리면 성공률이 좀 더 높아지겠지요. 그다음에 젊은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거리가 주변에 많은 입지, 그런 여성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주변에 인프라가 있는 입지를 제안을 드리면 성공률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아웃바운드 콜센터도 있죠. 아웃바운드 콜센터랑 마케팅 회사는 같은 맥락으로 묶어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이분들이 하는 일은 고객을 유치하고 외부로 콜을 돌려서 영업을 하고 마케팅 활동을 하는 발신 전화 위주의 업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이분들은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겠지요.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하면 그 마케팅 회사에 주로 외부 고객들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접근성보다는 입지, 주차가 편하고 그 다음에 조금 번화한 곳에 예를 들면 공장지대보다는 상업 지역이 조금 더 선호가 되겠지요. 그래서 높은 접근성은 필요하나 대중교통이 꼭 좋을 필요는 없다. 다만 주차는 좋아야 돼요. 외부 고객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외부에서 올 때는 저 건물이 좀 있어 보인다. 깨끗한 외관을 가진 건물들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요즘 보험 설계사분들 근무하시는 보험회사들이 많지요. 그러면 보험회사의 구성원들은 주로 자차를 이용하겠죠. 설계사분들이 영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중교통보다는 주차장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건물 내 주차장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지도 봐야 되겠지만 이제 설계사분들이 인원이 많으면 건물에서 그 설계사들의 주차를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대안으로 주차를 할 만한 공간이 도보거리에 있는지 그런 입지가 맞는 곳을 위주로 제안을 하시면은 성공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 중에 소위 우리 말하는 여사님들이 많이 근무하는 소형 보험사들이 있어요. 뭐 한 10명 내외. 그런 소형 보험 회사들은 여사님들이 많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밖에서 식사를 하시기보다는 내부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사무 공간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탕비실이 있어야 되겠죠. 간단히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싱크대 설치가 가능한 곳이 이분들이 조금 더 선호하세요. 그리고 화장실이 굳이 외부에 있을 필요는 없으세요. 소형 설계사분 여사님들이 많이 근무하는 공간은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것보다 화장실이 내부에 있어서 거기서 간단하게 뭔가를 씻고 할 수 있는 작은 설거지 정도? 예를 들면은 건물 내에 탕비실이나 싱크대를 설치가 가능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는 화장실에서 해결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것보다는 내부에 있는 거를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보험사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 일단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소형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싱크대 설치가 가능하냐, 탕비실이 있느냐, 싱크대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는 화장실이 내부에 있으면서 간단한 설거지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금 더 선호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찾는 업종이 유튜브죠. 유튜브 회사. 유튜브는 대규모의 유튜브보다 보통 한 1, 2인들이 하는 소규모의 유튜브 회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촬영 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일반 사무실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보세요. 일단 제실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이 아주 반드시 주차장을 뭐 필수로 건물 내에 필수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거보다는 사무실 임대료가 저렴한 거를 더 선호하세요. 그리고 주로 영상을 제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번화가에 있기보다는 약간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있어도 괜찮아요. 소음 문제가 그게 더 훨씬 더 대로변보다는 소음이 훨씬 더 이면도로가 적기 때문에 대신에 조명을 설치하기 때문에 조명 부분, 그다음에 채광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는 조금 적은 임대료에 주차 공간이 없는 대신에 소음이 없는 것. 그다음에 조명을 설치해주면 좋은데 조명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주변 채광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니까 임대료는 조금 적게 유튜브 사무실은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언론사는 요즘 소형 언론사들이 많지요. 언론사는 주로 업계에서 좀 인지도가 있는 인사 인터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외부에서 들어오시니까 당연히 주차가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볼 때는 깨끗하고
그다음에 노출이 좋은 건물을 선호할 것이고, 여기도 또한 영상 촬영이기 때문에 촬영 부스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쾌적한 주변 환경, 스튜디오 부스를 설치할 때는 노출 천정, 이런 것들을 좀 더 선호하세요. 들어오는 업종에 따라서 컨디션을 좀 보셔야 돼요. 건물의 컨디션을. 그다음에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 대상의 학원이냐, 아니면은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냐에 따라 조금 나뉘는데, 성인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주로 직장인 밀집 지역을 선호해요. 그러면은 주차보다는 당연히 대중교통이 용이해야 될 거고,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학교 인근, 그다음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곳, 이런 곳들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용도가 500제곱이 넘어가면 법상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학원은 허가 업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500제곱이 안 된다. 그러면은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업무시설에는 학원을 못 넣습니다.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시설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 변경을 하려면은 소유주랑도 또 협의가 나야 되고, 그게 용도 변경하는데 비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리 근린생활 시설로 제한을 드리는 게 좋지요. 그리고 요즘 프랜차이즈, 뭐 요식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가맹점주 교육을 하거나 이런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가맹점주들이 방문하시려면 일단 첫 번째 주차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내부 주차 공간이 어렵다면 인근에 유료 주차장이 있을 것. 그다음에 요식업 프랜차이즈다 그러면은 레시피를 보통 본사에서 개발을 하고 점주들한테 어떻게 조리를 하는 거를 교육을 해요. 그러면은 반드시 조리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조리 공간을 만들려면은 수도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수도 시설이 가능한 공간에 사무실로 제한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우리가 고객에게 제안할 때 예산을 물어보는데, 예산은 범위를 미니멈에서 맥시멈까지 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얼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300만 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에서 얼마까지, 그렇게 범위로 고객에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저희가 조금 더 제안드릴 물건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그 사무실의 규모, 필요 면적을 파악해야 되는데, 보통 손님들은 전화를 주시면 뭐 30평 정도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냥 30평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럼 직원이 몇 명이십니까? 그다음에 회의실은 필요하십니까? 탕비실은 필요하시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직원이 10명이다. 이러시면은 보통 저희가 계산을 할 때 사무실에, 그럼 직원 한 명당 보통 한 1.5평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 면적을 계산을 할 때는, 직원 수가 10명이다. 그러면, 한 명당 1.5평 정도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일단 10명이면은 15평은 최소한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대표실은 보통 한 3평에서 5평 정도면 되는데, 한 3평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회의실이 필요하다 하시면, 회의실은 보통 1인당 1평에서 0.5평 정도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대충 0.5평 정도 보고, 탕비실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탕비실은 한 2평에서 3평 정도. 그러면 10인용이면은 이걸 다 맥스를 더해보면은 한 25평 정도 공간이 나와요. 그러면 조금 더 넓게 쓰신다 그러면 25평에서 한 30평, 35평까지 정도 보면 되겠구나. 근데 저희가 이렇게 거꾸로 직원이 몇 명이냐, 이 정도 면적이 필요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객들이 훨씬 더 이 사람이 되게 많이 아는 중개사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거꾸로 제안을 드리면 손님하고 훨씬 의사소통이 수월합니다. 뭐 손님이 만약에 뭐 10명인데 20평만 있으면 돼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20평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최소한 25평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거꾸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입지 부분은 지하철과의 거리나 주변 인프라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면 업종별로 직원들의 출퇴근이 중요한 데가 있고, 그리고 뭐 주변 인프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이나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뭐 채권 추심회사나 신용정보회사 이런 분들은 주변에 은행하고 우체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무실을 구하러 올 때는 주변에 은행과 우체국이 있는지 그 인근 거리로 구해주는 게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사무실 제한할 때 계약까지의 성공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세무사 사무실은 또 세무사 인근 선호하시고,
법무사나 행정사, 건축사 사무실은 구청 인근을 조금 더 선호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업무를 보러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쪽 인근 선호하신다. 그럼 그쪽 주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무실 풀을 가지고 제안을 드리면 조금 더 성공률이 높아지겠지요. 그리고 일단 물건을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어떤 감성의 제안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 숫자로 증명을 해주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는 물건 제안을 한 3개에서 5개 정도로 후보지 제안하고 미팅 일정 잡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1차 제안 고객에서 고객께 콜이 들어오면 고객에게 1차 제안을 할 때는 우리 카카오맵 같은 곳에다가 그 포인트를 찍는 거예요. 저희가 제안하는 사무실에 대해서. 그래서 지도로 제안 물건을 표시를 해서 시각적으로 입지 파악이 용이하도록 고객이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입지 파악이 용이하도록 시각적으로 제안을 해주는 게 좋고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 단가를 비교를 해서 드리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은 예를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20평짜리 300만 원하고 30평짜리 300만 원은 다른데 저희가 그냥 300만 원짜리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20평짜리를 300만 원으로 하면 평당 단가가 15만 원이 될 거고 30평짜리 300만 원은 평당 단가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단가 차이를 좀 비교를 해주면은 고객이 봤을 때는 경제적인 이점을 본인들이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숫자로 보이니까. 그다음에 요렇게 비교를 해드리면은 한 물건과 고객이 눈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면 이 사무실에 자차를 많이 이용하시는 경우는 뭐 접근성, 그다음에 이 물건의 특장점, 단점보다는 장점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하는 게 좋아요. 첫 제안 때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제안서를 보내드리면서 반드시 중요한 거. 미팅 일정을 언제 할지 일정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고객한테 저희가 제안서까지는 보내는데 언제 만날지까지 그 자리에서 확정을 짓지 않으면은 이 고객은 제안서만 보고 다른 부동산에 전화 또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미팅 우리가 제안서를 보내면서 1차 미팅에 대한 일정을 반드시 픽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 1차 미팅을 만나게 되면은 1차 미팅에서는 우리가 고객의 니즈를 구체화시키고 그다음 의사결정권자를 파악하고 2차 미팅 일정을 확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1차 미팅은 중개 사무실, 저희 사무실로 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개 사무실에서 저희가 브리핑 하신 후에 저희 사무실에서 1차 브리핑 받으시고 현장 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주소를 알려드리고 사무실로 오시도록 하는 게 좋아요. 조금 더 그게 전문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1차 미팅은 중개 사무실에서 브리핑 하시고 그다음에 제안 후보지를 우리가 3개에서 5개 정도 보통 제안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보내드린 제안 후보지에 위치, 그다음에 우리가 제안하는 사무실의 사진, 이런 거를 사무실에서 1차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님이 1차 브리핑 때, 여기는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필터링해서 제외를 시키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5개를 제안했는데 2개가 필터링해서 그거를 제거를 하시면은 실제 저희는 3개 현장만 가면 되니까 굳이 갈 필요 없는 이제 손님의 니즈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사전 미팅에서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미팅 때는 사무실에서 미팅하시고 그리고 1차 미팅 후에 손님하고 제 차로 이동하시죠. 한 차로 이동하시는 게 좋고 직접. 그래서 1차 미팅 후에 현장 방문을 같이 하고 현장 방문을 하게 되면은 일단 고객은 저희 1차 미팅에서 사진이나 이런 걸 다 보고 가셨잖아요. 그러면은 현장에 갔을 때 고객이 훨씬 이해도가 높아요. 그래서 밖에서 브리핑 하는 것보다는 안에서 브리핑을 하면 좀 더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걸러낼 거는 걸러내고, 현장을 가게 되면은 현장에서 고객이 봤을 때는 이미 안에서 사진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브리핑을 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현장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고, 그리고 같은 한 차로 이동을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고객이랑 함께 이동을 할 때 차 안에서 그냥 대화 없이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면은 고객의 정보 수집이 되게 용이해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약간의 친분도 쌓이고 그러면은 이 고객이 다른 부동산으로 이탈하는 게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은 1차 사무실에서 만나서 브리핑하고 같은 차로 이동하시기를 권해드려요.